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희생된 외국인의 국적은 한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지에서 피폭당한 한국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 그런 숫자는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수립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한 번도 실태 조사한 일이 없잖아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뭐냐면 일본 내무성 경보국 자료를 씁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원폭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44만 인명피해가, 그 다음에 3일 후에 나가사키에投下된 것이 이제 11시 20분에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30만, 이래서 74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총계를 하면은 뭐냐면은 73만 중에 10만이 한국인이다. 전체 피폭자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인. 그들은 왜 하필이면 그날 그 도시에 있었을까? 아버지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합천은 워낙 산악 지역이고 이러니까 묵고 살기도 어렵고 일본 사람들인데 가문이 이슬로 쏘가서 반강제 징집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억울하게 잡혀갔어. 그 당시에는 저 합천 율곡면에서 살았거든. 거기서 살면서 마을 분들하고 밤이 가지고 산에 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마을 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고 너희 아버지가 그때 체격도 작고 조그만해 굉장히 빨랐다면서. 그래서 동네 밤에 한번 가서 한번 망을 보고 온나 이러대서 동네는 막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니까 호라시는 불로 비참해서 그때 붙잡히면서 일본 가는 날짜가 음력으로 정월 보름날 해방되는 그의 정월 보름날 잡혀간 거예요. 1937년 중일 전쟁을 기점으로 조선인들의 전쟁 동원은 구체화됐다. 조선 총독부는 1938년부터 매년 시행한 노무자원 조사 등을 통해 조선인의 직무 능력과 노동력을 파악함으로써 사실상 강제 동원의 기틀을 닦았다. 그러다 1939년 7월 국민징용령을 제정하면서 징용을 합법화했다. 저희는 이제 1939년부터 이제 강제 동원령이 내렸잖아요. 2차 대전 때.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강제로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몇 명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가려니까 이 추첨을 했대요. 어른들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묻지 마라. 합천인이다. 이 정도로 합천인이 다 물려온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도 99%가 합천 출신입니다. 그런데 경남에서도 산간 내륙 깊숙이 위치한 합천에서 유독 일본으로 많이 건너간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궁금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합천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일제시대에 일본이 했던 산미 증산 계획,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목화랑 양잠 재배를 해서 이제 섬유를 생산하려고 하는 섬유 산업을 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합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산이 많고 계곡이 많고 지형지물이 논농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이라서 다른 작물들로 보통 하는 곳인데 그거를 쌀농사 재배 논으로 바꾸는 작업에서 실패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합천이 가뭄과 홍수 피해가 그 당시에 20년, 30년에 많았다고 해요. 1931년에는 수해가, 이듬해에는 가뭄이 합천을 덮쳤다. 때문에 합천에는 유리 걸식하는 무리가 속출하고 있다. 군 전체 인구 11만 6천여 명 중 빈민의 숫자는 8만여 명. 이들은 초근 목피로 겨우 살아가면서 보리 이상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70여일이나 지속돼 보리가 고사되고 말았다. 우리 합천 이 군 영토가 아마 전국에서 아마 강원도 평창 다음은 아마 면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73%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적고, 그리고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습지대는 비가 오면 흉년이 들고, 또 높은 지역에는 수리시설이 안 돼가지고 날이 가물면 흉년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흉년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산들을 뺏어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때 일본 놈들이 뺏어가 굶어 죽었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 정책을 가동을 하기 시작하고 1910년에
이제 강제 병합 이후에 전국 단위로 식민지 정책들을 실시하기 시작하는데요. 1905년부터는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이 되고 1920년부터는 산미증식 계획에 들어가는데 이 두 정책이 지렛대가 돼서 조선의 농촌을 수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의 농촌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래서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일본의 그 비숙련의 저급의 저임금의 그 산업 노동자로 일본에 이입이 되게 되죠. 뭐 여기서 몰려갈 때는 일본 가면 그래도 배급을 받아서 굶지는 않는다라는, 그걸 굶어 죽거나 가다가 죽거나 막 판사판해서 뭐 가신 분들이 참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꼭 강제로 끌고 가서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도 뭐 식민지 때문이 아닌가. 식민지 시대 합천군에서는 수확물의 7~80%를 지주가, 20~30%를 소작인이 가지는 배분 관계였다. 특히 흉작일 때 소작인의 생활은 한층 비참해졌는데 높은 이자로 쌀을 빌리고 수확기에는 수중에 남는 쌀이 없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합천에서 이렇게 소작인이 절망하고 있을 무렵 일본에 가면 돈이 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는 사람이나 친척에게 부탁해 건너간 경우가 많았다. 왜 합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에 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강제동원 당한 원포 피해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건너간 가서 원포 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그 일본 식민지 지배 피해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군수산업기지가 된 히로시마엔 노동력이 부족했다. 그 빈자리를 합천의 농민들이 메우게 된 셈이었다. 대부분은 먹고 살 길을 찾아 공동체가 함께 이주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일본은 군사도시니까 그쪽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는 가면 굶지는 안 하니까 그래 가족 살해하고 친인척 살해하고 뭐 친구의 친구 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일본으로 가게 됐고, 우리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 아버님, 어머님 해서 다 14가족이 사셨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언니, 오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루트가 생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합천 군민들은 그런 흐름들이 좀 있어서 대규모 이주가 좀 발생했던 것 같고, 원래 조선 땅에서는 농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대개는 해외로 가서, 특히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곳에는 이제 군수 산업 도시니까 농민이 노동자가 되는 특성을 가진다. 아무래도 식민지하 여러 차원에서 착취라든지 차별 같은 거는 경험했을 것 같아요. 최하층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층을 거의 조선인들이 메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변기장 근처에서 경락고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24시간 일을 했는가 아마. 먹는 것도 그렇고 사람 죽는 거는 개취급도 안 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사람 죽는 거는 이거는 막 개취급 하듯이 막. 일본 노무자의 49% 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았고요. 종사했던 직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왜 노가다라고 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일용직, 그다음에 채탄부라고 하는 광부, 비숙련 육체 노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무허가, 판자촌, 또는 뭐 임시로 지은 아주 허름한 그런 집에서 아주 다세대가 모여 사는 그런 이제 주거 환경이었고, 정말 최저 수준의 생활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인 부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닭장을 개조해서 살거나 움막에 살고 있었으므로 조선인 부락을 코야라고 불렀다. 칸논마치에서는 닭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부락을 토리코야라고 불렀다. 폐가가 된 병원에 많은 조선인이 들어가 살기도 했다. 강제징용에 끌려갔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떠났거나 어느 쪽이든 비참한 생활은 다를 게 없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던 식민지 백성의 머리 위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히라오카 타케시라는 일본 히로시마 전 시장분이 계신데 그분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일본인의 원폭은 피카하는 순간에 시작이 됐지만 한국인의 원폭, 조선인의 원폭 피해는 그 이전에 그들이 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어야 했는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의 원폭 문학은 미국에서 맨하튼 작전이 돌아가가지고 핵무기가 발명될 때 와가지고 터뜨렸어. 500~600m에서 삐깍했어. 그 순간에 시작이 되고 조선인 원폭에 대한 것들은 1910년 한일병합과 시작해서 징용되고 어떻게 해서 가족들이 그렇게 현해탄을 건너는 그 부간 페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타고 와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히로시마의 피폭자에게는 8월 6일 아침 그 섬광의 기억으로부터 자신의 체험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조선반도 출신의 피폭자는 달랐다. 왜 일본에 왔던 것일까? 이야기는 우선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차이점이 조선 사람들 피폭의 핵심이 아닐까? 해방 직후 고향으로 돌아온 한국인 피폭자들. 그러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다. 당시 한반도는 좌익과 우익이 극명하게 엇갈린 냉전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은 원폭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좌절하게 했다. 제가 건강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취약한 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되더라도 원폭 속에서 살아나셔서 한국 전쟁까지 치루었던 아버지에 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분들의 증언, 수기를 보면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에 돌아왔더니 한국 이제 해방이 돼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 아프다 소리 못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굶고 있는 상황에서 말 못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국가가 분단됐잖아요. 일제강점기와 해방기에 이 땅의 적이 친일파였다면 한국전쟁 전후로 등장한 새로운 적은 색깔 논쟁이었다. 보도연맹과 민간인 학살, 공비토벌과 간첩단 사건 등을 경험한 민초들의 우선 목표는 오로지 생존이 아니었을까? 보안사령부는 북한교대 노동당 대남사업총국의 지령을 받고 선거기를 노려 국가전복을 음모해온 북한교대 간첩단 51명을 일망타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원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들 간첩단의 중간 책임자는 제일 한국인 학생으로 국내 유학 중인 강상훈 등 5명입니다. 유신 정권은 1971년 제1조선인을 간첩으로 조작했고 1980년대 군사 정권에 이르면 일본을 방문한 인사들이 간첩으로 둔갑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따라서 일본의 친인척 혹은 지인이 많은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은 방기하고 활동은 감시했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응어리들은 말할 수 없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심적에는 확실히 그런 것이 좀 깔려 있습니다. 또한 군사 정권은 취약한 정통성을 경제 성장으로 입증하려 했다. 1965년 한일 회담의 기본 방향 역시 식민지 지배에 따른 사죄나 배상보다는 경제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일 조약과 청구권 협정도 일본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기금을 제공하는 선에서 갈물이 되었다. 양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시나 일본 외상의 내한을 계기로 교정상과의 기초가 될 기본조약에 가조인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측은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공식으로 인정했고 우조약의 무효 확인에 관한 표현에도 대폭 양보함으로써 우리 측의 주장이 거의 관철됐습니다. 사실 1965년 한일 협정 이후에 이제 국가적으로 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논의가 있은 이후에 피해자들이 침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국가가
없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런 피해자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한 아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사실 개개인의 어떤 그런 고통과 피해, 식민 지배로 인한 피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걸 복지 관점이나 정의의 관점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스스로 딛고 일어섰다. 특히 손진두 소송이 대표적이었다. 쟁점은 일본 정부가 피폭자 지원의 근거로 삼았던 건강수첩을 제외 한국인에게도 교부해달라는 것. 피폭 1세인 손진두 선생은 밀항을 통해 일본 현지에서 7년간 재판투쟁 끝에 기어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손진두 선생님 수첩 재판 사건 아세요? 이 한국에서 의료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우리를 치료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걸 주장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을 도와주신 일본의 법조인들, 시민사회가 있으신 거죠.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1975년도였는데 그때 손진두 씨랑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하신 후에 일본 시민들이 손진두 씨를 돕는 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륵국이었던 이제 손진두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곽지원 회장님 또 이광양 회장 이런 분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번 피폭을 당하면 국적과 상관없이 지구촌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피폭자다. 그 논거를 대서 피폭자임을 증명만 한다고 한다면 일본국의 피폭자들이 받는 그만큼의 지원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소송에서 이기게 됐죠.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타국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을 벌이는 동안 한일 양국에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었다는 점은 뼈아프다. 이 실태조사는 원폭 피해 문제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 정부에게 2년 전에 조선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요컨대 일본 정부는 피폭 이래 지금까지 정부 책임하에 외국인 피폭자의 피해 규모 조사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 추정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도 은폐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일본 정부는 과거 원폭에 피폭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조선인 강제징용자 3,400명의 명부를 폐기한 사실이 있다.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자랑처럼 이야기를 한 게 불과 23년이었으니까 기시다 전 정부 때 우리는 그런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의지도 없고 하지도 못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원폭 피해자 1세분들이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방해를 했으면 했지 전혀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분들도 국가와 정부에 대한 좀 응어리가 있는 것이고요. 참 일례로 제가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당시 현직인 이제 문화부 장관을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분 첫 마디가 아직도 원폭 피해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합천 출신이고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조금 옛날부터 좀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합천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조사를 하면서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라는 단어를 보고 엄청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도 히로시마에 건너가셨고 아버지도 히로시마에서 태어나셨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합천이 고향인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원폭 피해 문제를, 합천의 원폭 피해자가 많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은 오랫동안 무관심의 영역이었다.
왜 이토록 은폐되었던 것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조선은 원폭 투하로 인해서 해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해방을 견인했던 거는 역설적이게도 원폭이라는 거. 그렇다 보니 조선의 해방 신화에 완벽하게 가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원폭이라는 것은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세대 대물림, 이게 끝이 언제 날지 모르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침묵을 해야만 좀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사람으로서 부실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후세분들 안 봤으면 정말 처음에는 사실은 문학이나 작품들 통해서만 공부를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합천을 만나게 되면서 이거 싸워야 될 일이구나. 이거 나 혼자만 공부해서 될 게 아니라 이거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원폭은 세대를 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식민 지배와 해방, 분단과 전쟁에 이은 군부 독재. 시대의 그늘 속에서 침묵으로 말해온 원폭 피해자들. 그러나 더욱 끔찍한 것은 과거의 참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80년간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원폭의 진실. 그 뒤에 가려진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